을 꿈꿔봅니다. 적자 생존의 세계에선 제 아무리 날쌘 얼룩말이라 해도 백수의 왕 사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처절한 승부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물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이 쫓고 쫓기는 죽음의 경주야말로 진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멀고 먼 옛날, 초원의 굶주린 야수가 인류의 조상을 사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인류는 이 야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진화했을 것입니다.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영리하게 말입니다. 그 결과 현재 인간이 두려워할 상대는 오직 하나, 미생물뿐입니다. 미생물은 인간을 철저히 파괴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체는 미생물의 기하급수적인 복제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지요. 어떤 박테리아는 인간보다 수백만 배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이 미생물들이 인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000년 전 이 이집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결핵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였습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쓸며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무시무시한 흑사병을 야기한 것도 미생물이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차 대전 중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최근까지도 인간은 감염성 질병에는 속수무책인 상태였습니다. This is a battlefield in man's total war against disease. Here man has locked his heaviest artillery against premature death. Antibiotics, the miracle drugs of our time. 20세기 들어 과학자들은 미생물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병원체를 죽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은 2차 대전 중 수많은 인명을 구했습니다.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이 감염으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자 수백 종의 항생제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치명적이던 병원균이 너무도 쉽게 사라져갔습니다. 1969년 미국 외과의사협회장은 감염성 질병에 관한 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했지만 이건 너무 빠른 승전보였습니다. 현재 러시아 교도소는 감염성 질병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틈을 타 과거의 적이 복수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의 범죄율은 세계 최고로 치닫고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의 죄수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에 투옥돼 있습니다. 죄수들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은 비좁은 공간, 형편없는 음식, 불결한 위생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 사이엔 결핵이 번지고 있습니다.
결핵균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 수십 년간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이 균이 번식하기 시작하고 폐를 침범하게 됩니다. 죄수들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상당수는 알코올 중독이거나 담배를 피우고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핵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감염되기 쉬워진 겁니다. 결핵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심지어 말만 해도 공기 중에 내뿜은 전염성 결핵균은 몇 시간씩 살아있게 됩니다. 다음 희생자는 숨만 들이쉬어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명의 죄수가 결핵에 걸렸지만 항생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형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죽게 될 겁니다. 가택 침입죄로 잡힌 사시아는 시베리아 서부의 톰스크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형량은 4년이었지만 이젠 사형과 별반 다르지도 않습니다.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처음엔 의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다른 사소한 병이면 몰라도 결핵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형기 중에 결핵 진단을 받은 사시아는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조금 호전되자 치료를 중단했고 그 결과 결핵이 재발했습니다. 기존의 약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몸속의 결핵균이 한 단계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시아가 처음 항생제 치료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결핵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중단했을 당시 가장 저항력이 센 결핵균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결핵균은 증식을 거듭했고 모두 똑같은 면역성을 가지게 된 게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새로운 종류의 결핵균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교도소 의료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시아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적어도 3만 명의 죄수가 저항력이 강한 결핵 환자인데다 그 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염성 질환 덕분에 골드 파브 박사는 고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러시아 당국과 협조하여 새로운 결핵 치료법을 톰스크 교도소에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이 교도소는 항생제 저항력이 생긴 변종 결핵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 같습니다. 특히 교도소에선 지난 10년간 질이 떨어지는 약을 쓴 데다 치료를 제대로 끝까지 마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침을 통해서 신종 결핵균이 빨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죠. 신종 결핵균 치료를 위해 골드 파브 박사는 2차 항생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결핵 치료제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신약은 위험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치료법은 신종 결핵 환자 병동에 격리 수감된 300명의 죄수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교도소 밖에서 벌어질 상황은 더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죄수는 형기가 만료되면 인구 50만의 톰스크 시내로 곧장 풀려나는 셈이고 결핵 환자이든 아니든 간에 건강한 시민들 틈에 섞여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버스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의과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도 결핵에 대해서나 그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병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안나는 5종류의 항생제에 면역성이 있는 변종 결핵균에 어떻게 감염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은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핵에 걸렸다고 말해주더군요. 6개월이 지나자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그 후 의대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차 항생제가 있다면 안나의 증상은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치료제가 없다면 더 이상 좋아질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안나 혼자만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 환자 중에 변종 결핵에 걸린 또 다른 대학생과 어린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이 약화되거나 잠시 동안 진정될 수는 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차 항생제를 투약하게 될 30명의 죄수들은 앞으로 2년간 더 복역해야 하지만 치료를 끝마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이 치료는 변종 결핵균의 진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죄수들을 치료하기 위해 $8,000나 되는 돈을 낭비하냐고 사람들을 묻습니다. 그럼 우린 역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이 교도소는 결핵이 시작된 바로 그 현장이니까요. 새로운 치료제로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한 죄수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골드파브 박사는 결핵 환자들 앞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치료는 실험이 아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 중 일부는 1년 반 동안 계속 치료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 진지하게 치료에 임해서 전 과정을 끝냈으면 한다. 사세아는 진화의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형기보다 오래 살 확률은 커졌습니다. 형기가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전 부작용은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 낫길 바라고 있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시베리아는 한때 지구의 끝에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항공기와 기차, 고속도로가 러시아를 가로지르고 있고 면역성 강한 신종 결핵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핵이 퍼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러시아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있던 변종 결핵균이 결국 우리 코앞에까지 와버렸죠. 뉴욕의 국립건강연구소가 결핵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1년에 200~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결핵은 이제 에이즈만큼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채집된 결핵균은 새로운 변종의 진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핵균에서 추출한 DNA는 마치 바코드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유전자의 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핵균의 DNA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자들의 결핵균 DNA를 쫓아가면서 바코드가 같은 모양인지 확인하면 누가 사람들에게 결핵을 퍼뜨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산 자료망을 통해 톰스크 교도소에서 유행하던 신종 결핵균이 이미 미국에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크리스 워스 박사는 이 우울한 소식을 동료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So this is a fingerprint of that 148 strain that we see all over the Tom's prison. It's that multi-drug resistant strain. Look at this one. Same exact pattern. Yes. But this isn't from the prison. This is from a New York patient we received 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in New York City. Uh-huh. It's identical. Is he a Russian? Well, this is a Russian who has MDR-TB. So I think it's a nice find, but it's a scary one, too. 이 환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뉴욕이나 그 밖의 도시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 아닐까요? 전염병이 만연하면 대부분의 도시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2차 항생제도 소용없습니다. 결핵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말라리아, 폐렴, 임질 및 그 외 다른 전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 역시 진화를 통해 면역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생제 오용과 남용이 그 주된 원인이죠.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항생제 처방 중 거의 절반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인간의 책임입니다. 신종결핵균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왔고 또 동물을 사육하는 데나 자연 생태계에도 항생물질을 써왔기 때문이죠. 지난 50년간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온 것은 결국 우리가 진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위험한 병원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생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은 승산은 별로 없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적자 생존의 게임입니다. 새로운 항생제가 개발되면 거기에 면역성을 가진 미생물이 진화하는 시기죠.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인간이 면역성 강한 미생물을 진화시킬 수 있었다면 반대로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화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생물학자를 만나볼까요? 사람들은 항생제에 면역성이 생긴 균을 마치 악당이 탄생한 것처럼 봅니다. 하지만 면역성이 생긴 건 필연적인 진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진화 과정 자체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진화 과정을 유도할 수도 있으니까요. 병원체가 이롭게 또는 해롭게 진화할 것인지는 각각의 감염 경로에 달려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으로도 감염되는 병은 대체로 약한 병원균에 의한 것입니다.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재채기 하는 사람 옆을 걸어가거나 기침하는 사람 주위에만 있어도 옮게 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옮기 쉬운데 놀랍게도 이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가 아는 가장 약한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곤충이나 부패한 음식, 물을 통해 퍼지는 미생물은 심한 질병을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최악의 설사 박테리아는 물을 통해 감염됩니다. 콜레라나 장티푸스도 수인성 질병이죠. 따라서 병원체가 워낙 강해서 환자가 침대에서 꼼짝 못하더라도 그 병원체는 사람들 사이에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악성 병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면 어떤 과정을 통해 병원균이 더욱 강해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병원체가 약해지도록 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남미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경우를 잘 살펴본다면 이런 생각을 제고할 만한 근거를 마련해 줄 겁니다. 1991년
페루를 휩쓴 콜레라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5년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설사와 구토 증세에 시달렸고 10,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콜레라는 환자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 감염된 사람이 씻고 요리한 음식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이왈드 박사는 남미에서 콜레라 균을 채집해 얼마나 강한지 그 독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 중인 진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감염 경로가 된 오염된 물을 조사하면 콜레라 병원체가 어떻게 심한 악성으로 진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인지 확인해 볼 기회인 거죠. 그 결과 상하수도 체계가 부실한 나라에서 생겼던 균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심한 악성으로 진화한 걸 발견했습니다. 독성이 실제로 강해졌고 콜레라 발병 초기 때보다도 독성이 강했어요. 반대로 물의 공급 과정을 청결하게 한 뒤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감염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우린 수도 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선 병원균이 약화됐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하게 됐죠. 콜레라균은 독성 분비를 낮추는 쪽으로 진화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된 겁니다. 사람들이 감염될 수는 있지만 심하게 아프진 않을 정도로 증상이 가벼워졌습니다. 결국 남미에서 발생한 콜레라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사람들이 사망할 정도로 악성인 콜레라 병원체를 약화시키는데 단지 몇 년이 걸릴 뿐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병원체를 조작해 길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에게 해로운 다른 병원체를 조작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진화의 역사를 훑어보면 늑대는 인간에게 해가 됐는데 길들였더니 개로 진화해서 해가 되기는커녕 도움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전 병원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화 과정을 잘 이용한다면 인간은 가장 위험한 미생물까지도 지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야생 고양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다음 사실은 오브라이언 박사가 국립동물원에서 치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감염성 질병과 특이한 유전자로 고통받는 고양이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양이에게 끌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치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이과에 속하는 37종 전부를 연구하는 것으로 발전했죠. 그리고 고양이를 통해서 고양이의 진화 과정이 인간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브라이언 박사가 전염병에 잘 걸리는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리고 잇따라 애완 고양이가 새로 발견된 치명적인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FIV에 감염되기 쉽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FIV는 애완 고양이가 잘 걸리는 질병으로 일단 걸리면 마르고 허약해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생기죠.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와 비슷할 정도로 강합니다. 전 야생 고양이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브라이언 박사는 수천 종에 달하는 전 세계 야생 고양이의 생물학적 표본을 수집한 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치타, 로키 산맥의 표마, 안데스 산맥의 표범,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사자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고양이들은 FIV에 이미 노출됐던 적이 있거나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고양이들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놀랐었죠. 총 37종 중 36종의 고양이가 이미 위험에 처해 있어서 곧 마지막 일격에 쓰러질 거라고 난 생각했으니까요. 오브라이언 박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의 동물원과 야생동물 감시원에게 동물들을 수시로 검사하고 에이즈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봤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양이들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사의 연구 결과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된 고양이는 이미 100만 년 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소수의 고양이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바이러스에 면역성이 생겼던 것이죠. 생존 경쟁에서 이긴 고양이들은 강한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었고 결국 야생 고양이들은 현재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같은 기간 바이러스는 악성이 약해지는 쪽으로 진화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야생 고양이와 면역결핍 바이러스의 진화 과정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서로에게 적응한 상태입니다. 인간과 에이즈 바이러스는 이제 막 결투를 시작한지라 이런 휴전기에 접어들기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야생 고양이의 사례를 통해 오브라이언 박사는 돌연변이를 일으켜 이 바이러스에 면역성이 생긴 사람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10년 넘게 병세가 악화된 에이즈 환자 10,000명으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DNA를 추출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방해하는 굉장한 돌연변이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죽음의 바이러스에 노출되고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최초의 유전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세포에 에이즈의 원인인 HIV가 침입하기 쉬운 수용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언 박사가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수용기관이 적었고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이런 돌연변이 세포를 가진 사람들은 유럽인의 10%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흑인이나 동아시아인 중에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백인의 진화 역사에서 무엇인가가 이런 돌연변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시기를 알 수 있는 연대 추적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대략 700년 전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끔찍했던 전염병이 유럽에 유행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걸 알 겁니다. 흑사병이나 패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 당시 유럽인의 3분의 1이 죽었죠. 700년 전 패스트로부터 사람들 구한 돌연변이 세포가 현재 후손들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고 있는 듯합니다. 고양이나 사람의 유전자를 살펴보다 보면은 과거 전염병의 흔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종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주는 증거죠. 우리에겐 인류의 조상이 생존을 위해 투쟁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는 충돌과 경쟁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협동과 단결이 적자 생존의 법칙일 때도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에야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을 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요인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협동인데 공생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상호 공생 관계는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으로 서로에게 이익을 안겨다주는 동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는 공생 관계가 넘칩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 동반자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청소를 즐기하고 작은 새우는 피부에 붙어 사는 기생생물을 먹고 삽니다. 아네모네는 클라운 피쉬가 음식을 가져오면 사냥꾼에게 도망칠 수 있는 은신처가 돼주기도 합니다. 꽃은 꿀과 꽃가루를 가지고 새와 벌을 유인하고 이들은 꽃이 수정하는 걸 도와줍니다. 식물은 흙에서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뿌리에 붙어 사는 곰팡이에게 의지하고 초식동물은 내장 속에 기생하면서 식물을 분해시키는 박테리아가 없다면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 역시 공생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로운 박테리아가 우리 피부와 창자에 숨어 있으면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비타민을 만들고 해로운 미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에서도 공생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5, 6천만 년 전, 공룡의 시대가 막 지나간 무렵, 오늘날 아마존 열대림이 된 이 자리에서 두 생명체가 질긴 인연의 끈을 맺었습니다. 이 작은 개미집은 공생관계의 산물이며 슐츠와 뮬러는 이 개미를 연구하기 위해 여기 브라질 오지에 왔습니다. 먼지 가득한 땅속을 파내려간 것은 리프커터 개미입니다. 리프커터 개미는 땅속에 자신들의 집을 만듭니다. 또한 숲에 이르는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으로 식량을 비축합니다. 대부분의 열대 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는 신선한 잎을 자르긴 하지만 절대 먹지는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죠. 병정 개미들은 둥지로 잎을 끌어와 작은 일개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일개미들은 나뭇잎 조각을 깨끗이 한 다음 씹어서 걸쭉하게 만들어 내뱉습니다. 그러면 개미집 속의 곰팡이들은 나뭇잎에 든 독성을 없애고 단백질과 당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개미의 식량입니다. 개미와 곰팡이 양쪽 모두 살아가는데 서로가 필요합니다. 곰팡이는 개미들의 식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죠. 인위적으로 곰팡이를 없애면 개미들은 죽고 맙니다. 반대로 곰팡이도 개미가 없으면 살 수 없죠. 결국 공사하는 거예요. 잘 조성된 리프커터 개미의 군락지에는 최대 800만 마리가 같이 사는데 그 개미들이야말로 이 열대림 최대의 초식동물입니다. 근처의 신선한 식물 중 15 내지 20%를 먹어치웁니다. 리프커터 개미의 군락지는 다 자란 소 한 마리가 열대림 중앙에 앉아 근처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열대림은 개미와 곰팡이의 공생관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슐츠와 뮬러는 남아메리카에서 개미집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숙련된 솜씨로 아직 덜 성숙한 개미집을 찾아냅니다. 대략 6개월 전 새로운 여왕 개미가 곰팡이를 가지고 집을 떠나 땅속에 새로 굴을 판 것 같습니다. 개미집을 열어보는 건 흥분되는 순간이죠. 구멍을 열면 곰팡이 낀 식량 창고도 보이고 여왕 개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There's the queen. Yeah? See? The size of a peanut. 개미를 연구하면서 배운 건 이 개미들은 5천만 년 넘게 소위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은 식량을 재배한다는 점에서 개미와 인간 사이에 일사점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사회 구조 역시 식량 조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사 짓는 법, 배양하는 방법에도 다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해충 때문에 농사를 망치기도 했지만 개미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미들은 해로운 기생생물이 살 수 없도록 잡초를 잘 제거해주는 모양입니다. 1998년 대학원생인 카메론 커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개미집 안에서 생기는 병충해 따위를 관찰하는 건 황당한 연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개미들이 자기 식량 창고를 해충 없이 유지하는 걸 왜 관찰할 수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개미집을 채집했습니다. 개미집을 들여다보면서 개미가 배양한 곰팡이 외에 뭐가 또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커리는 1,500종의 곰팡이를 배양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생긴 효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커리는 개미집에서 개미를 쫓아내면 효모가 곰팡이를 부패시킨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곰팡이 주변에 해충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미는 어떻게 해충을 없애왔던 걸까요? 커리는 개미의 몸을 덮고 있는 하얗고 부드러운 물질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흥미로운 점은 개미집 깊숙한 곳에서 일하는 개미들이 그 물질에 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죠. 과거엔 이 물질을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자연의 비밀이라고 여겼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개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만 믿었죠. 커리는 처음으로 이 물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알아낸 공로자입니다. 정말 살아있었어요. 이 물질은 박테리아가 서로 엉켜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이미 사람들이 이것과 동일한 박테리아를 항생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개미들은 영리하게도 수천만 년 동안 이 박테리아를 항생제로 사용해 왔는데 인간은 겨우 60년 전에 발견했다는 것이 참 황당하게 느껴졌거든요. 억지로 꾸며낸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나 모든 게 사실입니다. 개미는 5천만 년 동안 해충을 없애기 위해 항생물질을 만들어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모는 왜 이 항생물질에 대한 면역성을 키우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해답은 개미가 항생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 세포를 사용한다는 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테리아는 계속 진화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이 항생물질의 적인 병원균 역시 진화하기 때문에 이 적자 생존의 게임은 5천만 년이나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결국 개미와 곰팡이의 공생관계는 개미 몸체에 사는 박테리아와 개미집 속의 효모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처음 탄생했을 때보다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두세 종류의 생명체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만 종의 생물들이 열대림이나 산호초 같은 생태 환경을 만들면서 주고받는 작용을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지식 체계 안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박테리아와 미생물입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에겐 꼭 필요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신상품이 전하는 말은 하나같이 분명합니다. 살아있는 세균은 모두 해롭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깨끗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소아과 의사인 본 무티우스의 연구를 예로 들어봅니다. 알레르기와 천식치료 전문인 그녀는 면역체계가 무해한 물질에 과잉 반응하는 조건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질환은 산업화된 지역에서 많이 생기는데 아마도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깨끗하고 세균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인간에게 해로울 때도 많지만 반대로 면역체계가 주변 환경에 접하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등을 이겨내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나 천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본 무티우스는 산업화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농촌 지역입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성장한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이유가 환경 요인 때문인지 밝혀낼 작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연구는 작은 마을 안에서의 비교 분석입니다. 농장에 사는 아이들과 같은 마을이지만 농장에 살지 않는 아이를 비교하는 거죠. 6살에서 12살까지의 아이들이 있는 800여 가구의 목록을 추려낸 후 건강 및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질문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에 관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농장의 동물과 접촉을 하는지 농사일을 돕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환경 요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조사팀은 동물의 털이나 먼지, 진드기, 미생물을 찾아 집안에 있는 카펫과 침대에서 먼지 샘플을 채취한 뒤 분석합니다. 가축을 기르고 있는 경우엔 가축 우리에서 얻은 샘플을 조사해 동물에게서 나온 미생물을 연구합니다. 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비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축 우리에 오래 있을수록 그리고 어려서부터 우리에 출입했을수록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성이 뛰어났어요. 가축 우리에는 많은 종류의 미생물이 어린이들의 면역 체계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해로운 박테리아는 박멸하고 이로운 박테리아는 유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넘치는 세상에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그 위대한 유산의 가치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 분야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인간이 나머지 생명체들과 너무 분리돼서 살아온 것이 인간에겐 크나큰 실수였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수많은 생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인간은 그들로부터 단순히 이익만 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 경이로운 세상을 창조한 30억 년간의 진화의 유산을 물려받은 행운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더 잘 이해하고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진화의 소산입니다. 최소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죠. 오직 인간만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생명의 역사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를 위해 과학의 힘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원대한 포부야말로 무엇보다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입니다.